임금체불 등 근로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 말입니다. 오늘 오전 고용노동부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는데요.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차별 없이 일하는 것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출발선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온라인 대변인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 과제 가운데 이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될 대한민국 공정사회를 꿈꾸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 토론자와 SNS를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 토론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순희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온 강순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왼쪽엔 어김없이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나오셨는데요. 얼마 전 총리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의 토론자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정되신 분인데요.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김상복님.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 마포구에서 한 30년 동안 살고 있는 평범한 두 아이의 아빠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한 15년차 경력차입니다. 네, 15년차 베테랑 직장인이시군요. 오늘 혹시 출연한다는 사실을 두 아드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빠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총리를 만나러 간다는 것만 알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총리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세요. 생방송 중에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담벼락에서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시죠? 패친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트위터에서도 두 분 토론 함께하고 계신 거죠? RT 많이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트윗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할 예정이니까요. 주저 마시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마구마구 드높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자분들께서는 이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기본적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순희 박사님. 일은 통상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생계 기반으로서 소득의 원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맺어주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점입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일은 자아를 실현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고요. 또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낮거나 또는 일자리가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그 실업의 문제, 네. 비정규직의 문제가 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0월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3% 이하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내려갔어요? 예. 그 국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체감 실업률은 또 여전히 다르겠죠? 그 2배가 넘는 것으로 통계에 따라서는 이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비정규직 이 문제도 여전한데요. 지금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 가까이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체불임금의 문제, 이런 근로자도 작년에 한 28만 명이 이르고 있고요. 네. 또한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의 비율도 전체 근로자의 10%를 넘고 있습니다. 네, 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공정한 사회의 근간이 되겠군요. 김상봉님께서는 이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공정사회라고 하면 보통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또 일을 함으로써 공정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이죠. 네, 타인에게 막 비교해서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 보편타당한 기준에서 어긋남이 없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면 현실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네. 또 혹시 일하더라도 임금을 정확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그것이 남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이런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인 것도 아닌 것이 더 큰 상대적인 것이 생길 때가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자신이 원하는 곳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미래를 네. 설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것이 그렇지 않고 어떤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그 피해감 또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더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일하던 원하지 않던 일을 했으면 대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또한 자기의 자신한 가깝게는 생계를 위해서 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상봉님께서 그 실업급여도 얼마 전에 한 8개월 동안 받으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두 분께서 조금 전에 아주 공통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또 생계유지를 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1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총 9조 5천억 원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지출 예산이 309조 원이기 때문에 약 3.1%를 차지하고 있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이 일자리 예산 가운데는 우선적으로는 실업을 당하거나 또는 실업이 아니더라도 소득이 상당히 낮은 그런 분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돈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각종 소득 유지 및 지원 금액이 한 4조 원 가까이로 제일 네. 많고요. 다음으로는 실업자나 일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일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이 직업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이제 1조 1,500억 원.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거나 또는 해고를 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고용장려금이 9,400억 원.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자리를 알선하여 주거나 또는 좋은 일자리로 매칭을 시켜주는 이른바 고용 서비스 사업. 이 부분이 한 4조 원 가까이 되고요. 그 이외로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는 대출까지 해주는 이런 창업 지원이 1,90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법이었는데요. 네. 보다 더 직접적인 일자리 예, 만드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 이 가운데 이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지원한 예산은 네. 한 2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희망근로와 같은 임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이 있기도 합니다만, 네.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드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네. 또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아직 좀 부족한 이른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돌봄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고학년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네. 청년 인턴, 청년 해외 인턴 이 등의 인턴 사업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 지원 등 이런 사업들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직접 일자리 사업은 구직하고 있는 청년이라든가 네. 또는 경력 단절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이른바 취약계층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11년 올해 9월 현재로 이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런 취업 애로 계층에 초점이 맞춰지는 이 부분에 참여하는 분이 한 7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시점에서 내년에 일자리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네. 오늘 아침에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네. 일자리 대책이 우선적인 이 정책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올해보다 6천억 원이 더 증가한 네. 10조 1천억 원. 10조대로 진입을 예, 10조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10조 1천억 원대 일자리 예산을 이제 책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우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네. 취약계층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른바 신성장 동력 네. 분야의 인력 양성이 중요합니다. 이쪽에 이제 상당히 많은 집중적인 투자가 내년 이제 일자리 예산에서는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 이외로 이제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네. 또는 고졸자의 취업 지원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 관광 등 이른바 그 일자리 새로운 이제 그 블루오션 영역들, 글로벌 일자리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또 되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지원을 예, 하고 예,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엔 올해보다 6천억 원이 증액된 10조 1천억 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취약계층 그리고 신성장 동력 분야의 인재 양성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보통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이 때 되면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보통 현실적으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장 돈을 벌어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좀 약간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빠른 취업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다 보면 여러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구조적으로는 막을 수는 없죠. 다만 사후 예방 차원에서 체불 등에 대한 제재 또한 관리적으로 의해서 후속적인 방지 차원의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여러 사후 집행이 좀 선결되는 면이 노동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짝이는 정책이 아닌 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예, 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돈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직업을 제공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또한 윤리적 책임이 잇따르는 정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감시가 아닌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면 사업주는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은 또한 근로자도 급여를 받고 또한 근로자가 또한 상품도 사고 또한 사업주도 그 상품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인 반복이 이루어져야지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 정부는 매년 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죠. 보다 많은 분들이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봉님의 말씀처럼 열심히 일하고 또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강 박사님, 예. 체불임금의 현황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이른바 임금 체불의 문제는 그 공정사회를 저해하는 그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이라고 하면 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그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꼭 들어와야죠. 예, 네. 급여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네. 이런 경우뿐만이 아니고요. 또 연월차 수당,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런 법적인 수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법정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리고 또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그 연금이나 합의가 없이 이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 체불이 됩니다. 이런 그 임금 체불은 그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심한데요. 그런가요? 예, 여기 이제 통계 준비를 박사님께서 해봤습니다만, 그 체불임금 예. 현황에 대해서 최근 한 3, 4년 동안 통계를 정리해 이제 오셨는데요. 당장 그 작년 한 해로 보면 1조 1,630억 원, 상당히 많은 네. 금액인 체불임금이고요. 올해는 이제 10월 연재입니다. 9천억 원을 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연말에 이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 이상 이제 체불임금이 이제 나타나지 않겠느냐. 박사님께서 보시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비슷하거나 것으로 좀 더 보시나요?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예, 되게 이제 연말 이때 부분이 이제 많은 그 사업들이 네. 모여 있기도 하고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끼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그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그 건설업 분야에서 예, 심하다고요?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업은 이제 하도급 관행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주처와 원청, 하청 네. 이런 다단계 내려오면서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한 지급을 하더라도 어음으로 한두 달 뒤에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임금 체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근로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구두로 또는 그 문서로 독촉을 하거나 임금을 지급해 주도록 요청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하고도 계속 임금을 이제
임금이 체불이 된다면 네. 그때는 이제 노동지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감독관이 그 부분을 조사를 한 다음에 네. 사업주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요. 이 부분을 이제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법정형으로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제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정부에서는 이제 임금 체불로 인한 그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먼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지도 감독을 네. 강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악의적으로 이런 상습적인 체불 임금 업체들이 있습니다. 건설업 네. 분야를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상습적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이라든가 또는 명단 공개 또는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단계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설업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단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임금을 나중해주는 유보임금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임금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원청 하청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체불임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보임금 문제라든가 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금체불도 어떤 새로운 것을 조직하는 것보다는 고용산재보험에서 약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임금이라는 게 근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급여를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미리 생활비를 쓰고 돈을 쓴 건데 이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고 진짜. 네. 저는 임금체불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좀 찾아본다는 것이 또 금방 쉽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 보조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짧게 그 실업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한 8개월 정도였는데 네. 이때 의기소침은 기본이고 보통 자격지심까지 약간 정신병 비슷하게도 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때는 왜 이럴까 하는 진짜 자격지심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네.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8개월 중에서 6개월을 받았는데 그 최저생계비였지만 네.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재기를 위한 어떤 발판이 되고 좀 생계에 대한 부담도 좀 줄고 이런 한시름이 좀 낳게 되고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뭐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셨나요? 6개월 재취업 뒤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취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재취업을 하고 또 이제 재기를 한 거죠. 아주 요긴하게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곧 겨울방학이잖아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이 제법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무리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 예,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금의 그 최저한의 수준을 네. 이제 정부가 정해서 강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종업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사업장에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아, 단 한 명이라도 그렇습니다. 있으면 예. 최저임금 적용이 네, 전에는 되나요? 5명 이상인 사업장이었는데 확대가 된 거죠. 네. 이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 올해 최저임금은 이제 그 월 기준으로 그 90만 2,880원인데요. 네, 100만 그 원이 채 안 채안 되는 됩니다. 금액입니다. 예, 월. 여러분. 예. 네.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이제 2011년을 보시면 10.8%, 11%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경우에는 올해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지급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예. 이런 그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는 그 노사 간의 근로계약이나 또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사 개별 근로자가 임금을 이제 사용자와 이 결정하는 데서는
똑같은 힘의 지위에 있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을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업장이 다 노동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도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한의 이제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임금을 강제하게 되는 최저 수준을 강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건 예, 언제부터인가요? 올림픽이 일단 1988년도에 88 올림픽 열리던 그때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그 근로자의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유사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그리고 노동 생산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이 최저임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법이 따로 있고요. 이제 앞에서 잠깐 사회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네. 이 최저임금은 특히 그 청소년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일하는 그 주유소라든가 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네. 뭐 용역업체 이런 쪽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이런 사업체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위반이 일어나기 쉬운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점검을 우선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제 신고와 구제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전화를 또는 직접 방문해서 네.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국번 없이 전화로 1350분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발각되는 즉시 따끔하게 경고 조치를 해야겠죠. 네. 그래야 우리 선의의 피해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상봉님? 네. 이세아 씨는 혹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실 줄 알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었고요. 또 내년도 최저임금은요 4,580원 아닌가요?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러나 이제 보면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작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역설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점심을 먹으면 네. 식사를 한다 그러면 보통 식사비로 6,000원 전후로 이렇게 비용이 나갑니다. 네. 물론 지역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뭐 4,000원 이상은 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보통 1시간에 일하는 임금이 네. 한 끼 식사가 안 된다는 것이 좀 약간 좀 적지 않을까. 네. 여기에 좀 약간 부조가 있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물가 상승률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같이 맞춘다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거는 실질 경기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거나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업의 활동을 좀 고려해서 마냥 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네. 기업도 약간 고통 분담을 좀 하는 차원에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근로자와 고용주의 입장차는 마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차를 보는 것처럼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질 않는군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엔 이 시한폭탄 같은 어려운 숙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거 말입니다,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이 정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네. 대체로 계약직, 또 파견 근로, 네. 그리고 단시간 파트타임 근로, 또 도급 위탁 뭐 이런 데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통틀어서 예, 비정규직 대체로 근로자라고 그렇게, 예. 일컫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참고해서 그 정의를 했습니다. 네. 그 고용계약이 정해져 있거나 네. 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계속 고용하기가 어렵다고 이른바 한시적 근로자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근로자 그리고 이제 단시간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많이 짧은 이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견 용역 네. 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과 같은 네. 이런 이른바 비전형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범주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34.2%에 이르는 600만 명이 이 30%가 공식적인 통계로도 넘는군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그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 그리고 상여금이나 퇴직금 또 휴일 휴가 또 사회보험 가입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이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비정규직 문제야말로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되는 공정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그 우선적으로 그 이 차별을 시정을 하고 이 남용을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가 있죠. 그 정부가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차별 시정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실효성을 높이는 이런 그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우선적으로 홍보와 지도 감독 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차별 판단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이나 사업주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이걸 정리를 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고요. 더불어 그 신고를 하고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구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이 구제 신청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또 마련이 될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나가게끔 하는 이런 지원책과 또 하나는 그 비정규직으로서 차별이 상당히 낮은 소득에서 생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비정규직과 이런 빈곤이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도 아울러 좀 강화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현행 차별 시정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거나 구제 신청을 기피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죠. 네. 보통 주변에서 보면 대기업인 경우는 좀 이런 경우들이 좀 적죠. 상대적으로 감시하는 눈도 좀 많고 덩치도 크다 보니까 또 탄력성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의 감시가 적고 탄력성이 적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사업주도 근로자도 힘들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좀 사례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것들을 좀 홍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라든지 또한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상황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고 그런 대비를 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그냥 무심히 넘어가다 보면 일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먼저 강 박사님. 예, 그 새해는 그 일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정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됐습니다만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7만 1천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내년에 또한 올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쌍용 자동차라든가 또는 그 한진중공업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고용조정의 문제입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했을 경우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을 6개월간 지급한다는 등의 좀 새로운 조치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이런 정책들이 좀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대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 현장에서 이런 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불만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제대로 와닿는 이런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정책당국자한테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10조 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일을 원하시고 또는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새해는 따뜻한 온기로 퍼지는 분불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김상봉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을 통한 공정사회라는 것은 권리와 책임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사회는 또 일을 하면 대가를 주고 또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역할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도 지원해주고 또한 기업도 거기에 호응하고 또 개인도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일본 기본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기부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면 기부라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몸이 건조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권리인 차원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을 알고 서로가 지키면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김민 씨께서 남겨주신 의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국민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화롭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런지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공정사회 8개 중점 과제 가운데 이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KT 올레 온에어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보내드린 두 분 토론, 오늘은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